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이신 다드레기 작가님의 혼자 입원했습니다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리뷰를 빙자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인 조기수는 난소내막종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약 10년쯤 전에 자궁내막증 수술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제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꼭 한 번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가장 끔찍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수술을 하면서 전신 마취도 하고 호르몬 치료를 위해서 몇 년 동안 피임약을 먹었었는데 아마 그게 영향을 좀 끼친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신 마취나 경구 피임약이 논리적 사고라든지 의지, 자기 통제력, 기억력 같은 그 뇌 활동을 감소시킨다는 자료가 꾸준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름이나 얼굴, 고유명사를 못 외우는 것도 사실은 그때부터 조금 심해졌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 주치의가 부작용으로 말했던 게 여드름이 나고 화가 많이 날 거라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작용 설명은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지도 몰랐을 수도 있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어린 여자애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오늘의 리뷰는 혼자 입원했습니다. 책 외에는 전혀 다른 자료를 찾아보지 않은 상태로 얘기를 할 겁니다. 혼자 입원했습니다로 책이라웃에도 나오셨던데 오늘은 제 얘기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책 내용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혹시 작가님이 의도하신 바와 다른 얘기만 잔뜩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다드레기 작가님 뵙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다드레기 작가님을 알게 된 거는 아마도 레진 코믹스에서 거울아를 봤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달땡이는 10년 차가 먼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기억은 레진 코믹스였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쳐다도 안 보는 플랫폼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 다드레기님 그림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고 내용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웹툰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웹툰 자체를 좀 안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쪽 얘기는 거의 막 몇 년 동안이나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안녕 커뮤니티 출간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엄청 맹신하는 말 중에 덕칠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다시 웹툰을 볼까 말까 할 때쯤에 다드레기 작가님의 책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녕 커뮤니티를 샀습니다. 안녕 커뮤니티를 갖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권에 한 900g 정도씩 해서 총 2권이거든요. 양손에 하나씩 들면 운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드레기 작가님하고 인스타 마친인데 직접 뵌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제 마음이 전달이 된다면 꼭 한번 직접 뵙고 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방송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거. 방송을 같이 하면서 제 사심을 채우고 싶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 출판물인 지역의 사생활 99라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사생활 99 시즌 3에 전남, 화순, 다드레기라고 써있는 거 보자마자 저 소리 질렀어요. 제가 지역의 사생활 99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전권을 구입을 하는데 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이름이 목록에 딱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이래서 삐약삐약 북스 사랑하거든요. 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잡담은 1절만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입원했습니다. 요절복통 비혼 여성 수술일기. 다드레기. 스케일 작은 만화가. 만화 웹판원으로 가능한 일은 다 하고 있다. 노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먹고 살다가 잠들어 자연사하는 것이 목표. 종교는 캣홀릭이다. 쓰고 그린 작품으로는 안녕 커뮤니티 전 2권, 달땡이는 10년차 전 2권, 거울아 전 3권이 있다. 주인공 조기수는 32세 콜센터 직원입니다. 만성 변비로 1년가량 고생 중입니다. 룸메이트인 문조미가
대장 내시경 대신 부인과에 가보라는 권유를 하게 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직접적인 내용 스포는 거의 없을 텐데 저랑 경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1년 가을에 수술을 했고 이 책의 배경은 2013년 여름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에 발병이 됐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명절이라고 한 집에 다 모일 때여가지고 6식구 다 모여서 복작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며칠 전부터 약간 변비 느낌도 되게 심하고 색깔이 진한 냉이 나오더라고요. 그 왜 생리 끝날 때쯤 찝찝하게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의 냉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26년 인생에 변비란 없었는데 갑자기 막 배변이 불편하다고 느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아프단 얘기를 못하는 편이어서 참았어요. 명절 음식이 다 기름지니까 그게 더부룩한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이불 덮고 누워 있었어. 근데 집안에서 제 위치가 그렇게 뭐 관심 받는 쪽은 아니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와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아프다고 말은 했는데 역시나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결국 차키 들고 저 혼자 이제 배 부여잡고 옆 동네 마을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그 좀 작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병원이라고는 아는 데가 거기뿐이어가지고 거기를 간 건데 그 늙은 남자 의사가 오진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좀 더 상태가 괜찮았을 때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단순 골반염이다. 그냥 약 먹으면 낫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지금이었으면 오진이라고 신고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오진이고 뭐고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대기업 사무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처방받은 약을 먹고 나서도 아프긴 아팠어. 어쨌든 뭐 의사가 처방한 건데 괜찮겠지 하고 이제 약을 먹고 출근을 했는데 저 회사에서 쓰러졌거든요. 회사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겸 탈의실로 된 공간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대로 그 소파에 널브러진 거예요. 근데 어디에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배를 붙잡고 누워 있었는데 화장실에 왔던 다른 직원이 이제 팀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팀에 자차가 있는 직원이 저를 병원에 태워서 가겠다고 차를 끌고 왔는데 제가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회사 안에 왜 식물 이렇게 한 줄로 쭉 꾸며놓는 화단 같은 데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토를 했어요. 근데 초록색 토를 한 거야. 진짜 옆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다 놀랬어. 그때 그 오진했던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초록색 캡슐이었는데 이제 그게 소화가 반쯤 되다 만 것 같은 형태로 이제 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대충 입 닫고 그 직원 차 얻어 타고 근처에 이제 대학병원이라고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수액을 맞고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받은 엄마하고 남동생이 와서 상황을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저희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신촌 세브란스에 예약을 잡았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 저는 좀 당장 아픈 게 좀 나아지니까 이거를 또 트위터에 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늘 꽂힌 데를 찍어서 올렸어. 근데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미쳤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CT였나 찍었는데 의사가 결과를 보고 나서 막 저희한테 앞뒤 없이 자기는 이거 못 건드린다. 대구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회사를 구미에서 다닐 때였어가지고 처음 그 응급실 들어갔던 병원이 구미였는데 그 구미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세하게 들은 얘기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는 이걸 건드릴 수 없다. 수술 안 해주겠다.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엄마가 신촌 세브란스에 다니고 계실 때여가지고 엄마가 되게 단호하게 대구에 갈 바에 그냥 내가 다니는 서울로 같이 가겠다 해서 바로 이제 서울로 예약을 한 거예요. 저 진짜 그때 회사에서
신발도 못 챙기고 가방은 그냥 누가 좀 챙겨다 줘서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왜 신발은 보통 회사 안에서 이제 편한 신발 신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운동화도 그때 못 챙겨 신고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바로 서울에 갔어요. 그렇게 또 바로 입원을 해가지고 MRI를 또 찍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구미병원에서 CT 찍은 CD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바로 다인실 자리가 나오진 않아서 2인실에 먼저 들어갔고 이제 검사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6인실로 옮겼던 것 같은데 간호사분이 저한테 냉이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니까 하고 있던 패드 버리지 말고 한쪽에 잘 놔둬라 그랬는데 뭐 결국에는 2인실 나가기까지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뭐 성경험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MRI 찍은 거 가지고 처음으로 주치의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아팠어요? 생리통 심했을 텐데.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죠. 생리통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생리통은 원래 아픈 거야. 진짜 심한 사람들은 뭐 움직이지도 못해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아, 당연히 그게 생리통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이제 옆에 있던 엄마가 약간 표정이 굳으면서 얘가 날 닮아서 아픈 걸 잘 참아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성격도 자기랑 제일 비슷하고 이제 체질도 제일 비슷한 내가 자기처럼 아플까봐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저한테 배 안에서 혹이 커지다 더는 공간이 없어서 터지기 직전에 아프다고 느끼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의사도 엄마도 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의사한테 잔소리를 좀 왕창 듣고 이제 바로 수술 일정을 정했어요. 근데 제가 만성염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죽이는 수액을 그러니까 염증을 줄이는 수액을 이틀인가 더 맞았어요. 솔직히 그때 엄마도 병원 다닐 때였어가지고 건강하진 않았는데 이제 나 때문에 그 힘든 병원 보호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랑 계속 병실에 같이 있다가 이제 엄마 진료 시간이 되면 옆동에 건너가서 막 엄마 주치의 만나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 입원했을 때 그 서울에 있는 언니한테 거의 다 맡겨놓고 주말에만 올라와서 보고 했었는데 이제 엄마는 저 입원해 있는 2주 동안 저보다 더 병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딸 이쁘죠? 막 그랬어. 그래서 저는 엄마가 아무리 남동생 편애하고 막 미운 말을 해도 결국에는 그냥 엄마가 최고였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막 우리 딸 이쁘지요? 막 이러면은 제일 이쁘다고 많이 말해주시는 게 바로 옆 침대에 이제 장기 입원하고 계시는 할머니 보호자인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막 20 몇 살 된 처녀가 아프다고 막 누워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젊을 때 할머니 속을 많이 썩혀가지고 이제야 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픈 부인 간호한다 뭐 요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빠를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미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은 나중에라도 철드는데 우리 아빠는 끝까지 지밖에 몰라요. 아직도 여전히 그때 같은 병실에 있었던 분들이 전부 다 지방 사람이었거든요. 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그래서인지 다들 좀 멀리서 온 얘기, 힘든 얘기 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제 특히 보호자들끼리 먹는 거를 잘 나눠 먹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싶었어요. 엄마가 원래도 뭘 진짜 안 드시는 편인데 보호자분들이 식성이 좀 잘 맞아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잘 드셨어요. 뭐 상추 한 바가지 이렇게 사와가지고 막 다 같이 나눠 먹고 한편으로는 나 금식하고 있는데 엄마 너무 잘 먹지 않아? 막 이러면서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잘 먹는 게 맞아요. 이제 수술하기 전에 관장도 하고 털도 깎고 이제 그때 머리도 길었어가지고 양갈래로 머리도 다 따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 확인도 하고 뭐 인식 팔찌라고 하나? 자기 이름 적혀있는 팔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 침대에 눕혀져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통로 따라서 이제 수술실을 가는데 저는 뭐 긴장이고 뭐고 없고 그때는 좀 겁대가리가 없을 때여서 그냥 단순히 춥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속옷도 다 벗고 얇은 환자복만 입고 있으니까 그냥 추웠어. 그래서 수술실이라고 써 있는데 도착을 해서도 아 수술실인가 보다 춥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수술 대기실이 진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아까 옷을 얇게 입어서 추웠던 거는 추운 것도 아니야. 막 얼어붙어. 막 냉동실에 들어간 것처럼. 와, 진짜 막 대기 시간도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간호사분이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환자분 괜찮으세요? 추우시죠? 막 물어보는데 난 이미 약간 추워서 제정신이 아니야. 여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수술실 안으로 입성을 했는데 저 이제 마취할 겁니다. 숫자를 세세요 라고 하더니 저는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개복은 아니었고 복강경으로 구멍만 몇 개를 뚫어서 수술할 거란 얘기를 들었고 한두 시간이면 끝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5시간인가 걸렸대요.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상 안을 들여다봤더니 장유착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이제 외과 의사까지 더 불러다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이 생각보다 조금 대규모가 됐고 시간도 이제 더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좀 웃긴 거는 아니 웃겼다기보다는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저한테 이쁘다 해주셨던 할아버지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실 앞에서 엄마 혼자 이제 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수술실을 이렇게 막 쫓아 내려오셨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오셨냐 그랬더니 한두 시간이면 된다고 하더니 애가 몇 시간째 안 올라오니까 이게 혹시 뭔 일이 났나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병실 며칠 쓴 게 전부인데 나중에 들었을 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엄마가 할머니 혼자 둬서 어쩌냐라고 했더니 이제 다른 보호자분들이 평소에도 잠깐 외출하고 이러면 잘 봐주신다고 다들 얼마나 고마워요. 이제 근데 솔직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이뻐서 내려오신 것보다는 이제 엄마도 아프니까 아픈 사람이 이제 간호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저보다는 엄마가 신경 쓰여서 왠지 내려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는 수술하는 동안은 아예 그냥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막 너무 추워가지고 눈을 떴는데 수술이 끝나서 병실로 올라가는 중이더라고요. 이제 또 엘리베이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막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 너무 추워 막 이러고 있고 이제 간호사쌤들은 모포 챙겨온 거를 막 다 덮어주고 계시고 이제 엄마가 정신이 드냐? 이렇게 묻는데 제가 했던 첫 마디가 엄마 추워 배고파 그랬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배고픈 거 진짜 못 참는데 보통은 눈 뜨자마자 아프단 얘기를 먼저 한대요. 난 몰랐지. 나는 춥고 배고팠어. 그리고 이제 병실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모포에 몇 겹씩 쌓인 채로 제가 계속해서 춥다고 하니까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모포를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몇 겹씩 쌓여 있었는데 이제 그 채로 병실 침상에 옮겨지고 나서 한참을 멍을 때리다가 제가 이제 입을 열었을 때 했던 말이 엄마 나 H.O.T 보러 가야 돼. 엄마 나 이재원 보러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엄마가 니는 아파 뒤지겠다면서 이재원이 중요하나 하면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또 뿔이 난 거야.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오프라인을 뛸 때여서 10월에 수술을 했고 12월에 중국에서 이재원 쇼케이스 겸 팬미팅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수술을 하게 된 거라서 이제 제 머릿속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 그때 또 같이 다니던 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단순히 팬질할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평상시에도 연락하고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인간관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트위터에 그 바늘 꽂고 있는 사진 올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스케줄이나 덕질 관련해서 글을 올릴 때는 막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막 연락을 해오던 사람들이 제가 아프다는 얘기에는 아주 조금의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사람들이랑 친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무 반응이 없었어. 게다가 이제 제가 수술하고 나와서도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썼는데
여전히 반응은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논 얘기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저를 약 올리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랑 한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던 언니 한 명이 병문안을 와줬는데 그 언니가 진짜 웃겼던 게 일단 그냥 막 쳐들어와. 아무데나 막 걸터 앉아서 괜찮냐고 막 호들갑을 엄청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도 막 어머니가 힘드시겠다면서 엄청 말도 막 많이 걸고 진짜 수다스러웠어. 그 언니가 아마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부터 저를 보려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또. 근데 또 우리 한국 인사는 밥 먹었냐잖아요. 근데 또 그 언니가 자기 밥 안 먹고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나는 아직 미움도 못 넘기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제 일단 누워있는 나보다는 이렇게 병문안을 와준 그 언니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대충 옷장 이렇게 여니까 컵라면이랑 뭐 즉석밥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그거라도 먹을래? 라고 하니까 그 언니가 자기 라면 되게 좋아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즉석밥까지 하나 데워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고 갔어요. 저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뭘 사오고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시간을 내서 나를 보러 와줬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책 내용 안에 보면 전신마취 시 주입한 근육 이완제의 영향으로 호흡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수술 후 6시간까지 깨어있도록 유도한다 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잘 깨어 있어서 그랬는지 이런 주의사항을 직접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보호자한테 얘기를 했나? 엄마가 들었을 수도 있겠다. 혹시나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런 일 없으셔야겠지만 전신 마취를 할 일이 있으시면 수술 후에 6시간은 꼭 깨어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빵구가 나와야 식사를 할 수 있다는데 저는 빵구가 좀 늦게 나왔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좀 움직이면 빵구가 좀 쉽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변줄, 피주머니 다 달고 막 열심히 움직였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사실 수술하고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프긴 아팠어. 진짜로 그 수술 구멍 뚫은 데가 아프긴 아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게 진짜 제일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배고픈 건 너무 못 참아. 이제 혼자 입원했습니다 안에서도 이제 회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 혹시나 조금 회복기가 필요하면 한 달 정도는 병가를 내줄 수 있으니 푹 쉬고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회사에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죄송해요. 저 복귀를 못할 것 같다. 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철판 깔고 다녔어야 됐는데 거기가 진짜 철밥통이었는데 근데 막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정신도 같이 아파가지고 막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것 자체도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기가 되게 약해가지고 사내 괴롭힘을 되게 잘 당하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러니까 회사뿐만 아니라 약간 좀 여기저기서 괴롭힘을 좀 잘 당하는 편인데 남들이 보면 내가 괴롭힘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어떤 그 특정인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좀 이상한 그런 패턴이 항상 있어요. 어딜 가든. 그래서 여튼 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에 아주 몹시 취약한 편이라서 어디를 가더라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밖에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처음으로 직장에서 괴롭혔던 그 사람하고 패턴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이거 좀 딴소리고. 제가 퇴원하기 전에 제가 있던 병실에 자궁 내막 암 환자가 들어오셨었는데 의사가 회진하러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연송 씨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분처럼 자궁 내막 암으로 발전을 했을 거다. 저분은 지금 죽을 날을 받아 놓으셨다. 그때서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물론 그 의사는 환자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솔직히. 어쨌든 이제서야 좀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약도 좀 잘 먹고, 물론 태어나고 일주일 동안 미음을 먹으란 얘기는 안 지켰습니다. 집에 내려오자마자 엄마가 이제 너 죽 먹어야 된대 하고 누룽지 죽을 끓여주셨는데 맛이 없는 거야. 내가 병원에 2주 동안 있으면서 맛이 나는 음식을 먹지를 못했다 보니까 뭔가 맛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누룽지 죽을 억지로 한 그릇을 먹고 나서 맛없어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래서 고기 달라고 좀 찡찡거려가지고 둘째 날부터 고기 먹었어요. 먹는 거 생각하니까 또 웃긴 게 있는데, 저 금식하는 동안에 보호자분들이 되게 잘 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메뉴 중에 홍시가 있었어. 그때가 가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홍시를 많이는 안 먹지만, 그때는 홍시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옆에 할아버지가 연송이 수술하고 나면은 먹게 놔둘게 그래가지고 홍시를 진짜 귀하게 한 개를 딱 남겨둔 게 있었어. 그래서 수술을 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빵꾸 나오고 나서 식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 홍시를 진짜 요란하게 먹어치웠거든요. 근데 그날 회진 때 의사가 감은 드시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홍시 먹은 걸 아는 분들이 너무 막 웃으셔가지고 그날 이제 온 병실이 웃음바다가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수술하고 바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퇴원 날짜도 정해지고 이제 수술비랑 입원비 정산을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 금액도 사실은 제가 평생 살면서 쥐어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그러니까 피값이 엄청 들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엄마가 저를 걱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이제 엄마가 피가 잘 안 멎는 체질이신 거예요. 엄마도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하시면서 피가 잘 안 멎는 걸 알게 되셨고, 저도 이제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남들보다 2배, 3배를 더 받았대요. 그래서 뭐 농담 삼아 그냥 막 엄마랑 나는 피나면 그냥 죽는 거야. 조심해. 막 그런 말도 했었는데, 저는 일단 빈혈도 빈혈인데 염증 때문에 피가 잘 안 멎는 타입이거든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 만성 염증은 가난에서부터 온 게 아닌가. 뭐 맨날 빠르고 약간 먹기 쉬운 음식 찾다 보니까 막 밀가루 좋아하고 막 설탕 좋아하고 저하고 만나면 맨날 우리 염증 관리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맛에 중독이 되어 있어. 우리 모두 염증 관리를 합시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료를 보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혼자 입원했습니다. 책 안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좀 열받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저를 수술했던 의사가 했던 말이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완치라는 건 없는데 그래도 재발률을 떨어뜨리려면 애를 낳는 수밖에 없다. 혹시 애인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처녀한테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애를 낳으면 다 나아요. 진짜 의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해줄 말이 없다는 게 좀 너무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구멍을 어디 뚫었나 이렇게 보니까 배꼽까지 포함해서 4군데를 꼬매놨더라고요. 나는 살면서 내가 이렇게 검은색 실로 몸을 꼬맬 줄은 상상도 못 해가지고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픈 건 둘째치고.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이제 조금 움직일만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태어날 때 떼온 서류 다 챙겨 들고 바로 이제 고용센터에 가서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한 3달 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하혈이랑 복통이 조금 심해가지고 대구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을 때 이유 모른다. 생리하면 누구든 그럴 수 있다. 라는 좀 무책임한 얘기들을 또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계 발전은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제가 수술 관련해서 지인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수술을 기점으로 제가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진짜 완전히 TMI 중에서도 TMI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수술 전에는 막 피 튀기고 살점 떨어져 나가고 막 폭력적이고 그런 거를 막 찾아서 보는 편이었어요. 막 잔인한 거, 막 좀비물 이런 것도 엄청 좋아했었고, 근데 수술 후에 다 낫고 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키스신을 못 보게 됐습니다. 아니, 다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잔인한 거, 막 피를 못 보는 거는 알 것 같은데 키스신을 왜 못 보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 원래 키스신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당최 이유를 모르겠네? 그리고 또 조금 달라진 게 제가 장유착이 엄청 심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을 거의 반 이상 잘라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소화력도 딸리고 가끔 되게 심한 냄새가 나는 방구를 껴요. 혹시나 저랑 같이 있다가 방구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 하면 그냥 제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네, 미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책 리뷰를 가장한 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사실은 제가 다드레기 작가님을 꼭 한번 실제로 뵙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이렇게 비슷한 부인과 수술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전작인 안녕 커뮤니티를 보면서 죽음을 대하는 작가님의 마음, 태도 이런 게 너무 저와도 닿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안녕 커뮤니티는 한 동네에 살던 사진관 박사장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고 며칠이나 지난 후에 발견이 되면서 죽어도 깨끗하게 갈 수 있게 빨리 찾아주자 라는 의미를 담아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게 되는 얘긴데요. 제가 비혼이라는 삶의 형태를 선택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현실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혼자 입원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모르게 깨끗한 모습으로 죽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신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 커뮤니티처럼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연락망을 구축하지는 못하더라도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매일 생존 신고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생존 신고도 사실 맨날 하는 사람만 하긴 하는데 그렇게라도 그냥 나 살아있어 하고 점이라도 하나 찍어서 살아있다고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드레기 작가님의 작품이 저한테만 이렇게 와닿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걱정, 고민, 그 마음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니다. 저의 강력 추천 도서입니다. 지은이 다드레기 펴낸 곳 창비. 자, 리뷰인 듯 리뷰 아닌 리뷰 같은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제 TMI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왠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제가 먼저 이렇게 저를 꺼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메일이 하나도 오지 않아서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사연을 쓰고 싶게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동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고민 사연 및 방송 후기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 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사항은 인스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말하기 못한 얘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익명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즐거운 얘기 다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힘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